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럽 주요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각종 국제 행사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전해지면서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인 23,000달러 선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를 기회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모더나와는 내년 1월 백신 공급 최종 계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비 일자리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 경기가 위축되고 고용 쇼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백신 공급 체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얀센과는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또 화이자와도 이번 달 중에 체결을 하기로 하고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도 3,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실하게 한국 정부에 공급하게 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 모더나에 대해서는 미국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내년 1월에 백신 공급 최종 계약을 맺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각종 경제 지표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실물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과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최저치, 그리고 대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실물 경제 지표와 우리 증시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분위기 오늘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매수를 해주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 양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을 좀 지켜줬었는데 외국인들이 등을 돌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다소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12월 중반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수급 현황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떤 개인들 중심으로 매수는 뚜렷한데 그렇다고 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약간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앞으로 변화들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또 수급 동향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2월 중반대까지 이어지는 수급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는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를 비교했을 때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S&P 500이나 중국 상해종합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 주목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이 참에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15일까지 또 코스피와 코스닥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었을 때는 역시나 지수의 움직임과 개인의 매수세가 거의 일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 알던 공식은 깨진 겁니다. 특히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동향들이 오히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판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의 탄력들이 조금 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여기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지수와 고객 예탁금과 또 신용 잔고 추이까지 보면서 내국인의 유동성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고객 예탁금은 60조 원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개인들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판 거를 다 소화하고도 고객 예탁금이 이 정도까지 유지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유동성에 대한 자신감을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한쪽에는 또 신용잔고가 19조 원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수치도 확인이 되겠지만은
이 부분 같은 경우 신용잔고가 20조 원대 그리고 만약에 예탁금이 60조 원대라고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비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좀 크다라고 보기는 약간 힘들기 때문에 목에 차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아직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들은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지켜볼 수 있는 게 달러와 관련된 쪽의 환율 동향인데 오늘부로 또 달러의 가치는 상당 부분 또 약해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 달러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이 인덱스 기준으로 90대를 이탈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또 달러 약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을 또 기대하는 측면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또 시장에서 부각되는 얘기지만 위험 자산의 강세 그리고 또 어떤 원자재 가격의 강세 또 지금 가상화폐 쪽의 비트코인의 강세 이런 쪽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업종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화학 쪽을 집중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전기전자는 팔아도 화학은 사죠. 화학 쪽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쪽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을 개인도 삽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시장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전기전자를 일단 또 개인들은 소화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년과 관련된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전략은 잘 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기관 쪽에서는 좀 시장과 조금 다른 쪽을 보여주면서 의약품 쪽에 매수세가 강화돼 있고요. 그밖에 건설주의 매수가 강화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쪽 매수를 하면서 LG전자 또 매수가 강화되고 있고 LG디스플레이까지 IT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한국전력이 10%대씩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와 함께 또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주들이 눈에 띄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와닉 IPS라는 종목을 가장 많이 산다는 점들 그리고 또 기관에서는 코스피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주와 그리고 또 SK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다 CMO 쪽의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펄어비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 YG엔터 이런 쪽에 매수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어떤 지금 소부장 관련된 쪽의 종목들도 같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쪽에서 지금 관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경기 민감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눈에 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특히 뭐 한솔케미칼이라든가 JYP엔터, 서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쪽대로 건설주 게다가 소부장 쪽의 신흥 SEC나 원익 QNC, PNT, 일진머티리얼즈 대부분 2차 전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쪽도 관심이 높다는 데 대해서 계속 지켜보시고 매매에 참고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들에서 관심이 많고 또 특히 소부장 관련주에 대해서 많은 것 같아요.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소부장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지금 있는 상황 쪽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죠. 그렇게 되면 그쪽이 잘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낙수 효과는 소부장 종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포인트들 잡아서 대응하는 거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반도체 소부장주 관련된 종목을 보게 되면은 디램 가격들이 이제 또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에 따른 변화와 함께 내년까지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디램 쪽은 벌써부터 좀 빠르게 턴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내년에 적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강세 쪽으로 나가지 않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전망이고요. 반대로 또 디램 외에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 메모리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늦게 반응을 해서 내년 2분기 때부터 오히려 점진적인 강세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면서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업황은 내년에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히 내년에 또 소부장 종목들의 움직임은
메이커들의 투자가 얼만큼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내년에 메이커들은 낸드 쪽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또 비메모리 투자는 여전히 강세로 가면서 투자를 강화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특히 3D 낸드 관련된 쪽에 모멘텀 있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PSK나 원익 QNC, 원익 IPS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쪽에서 테크윙이나 후성은 오늘 또 반응하긴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또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비메모리 관련된 쪽으로는 EUV 쪽 계속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SNS텍과 FST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와 함께 또 2차 전지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NCM, 특히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얘네는 하이니켈계로 바뀝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알루미늄이 첨가되고 니켈 비중이 80-90%까지 늘리면서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기조가 계속 자리 잡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또 효율화를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이제 첨가제가 가장 또 많이 부각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주행거리도 늘리고 고속 충전,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고속 충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 충전 관련된 쪽, 또 배터리 수명 향상 관련된 쪽, 이쪽에서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CNT 도전제 쪽이 부각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나노신소재입니다.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고속 충전을 위한 음극재 쪽에 첨가제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죠. 그와 함께 또 나노신소재 나오고 있고요. 한솔케미칼은 산업재 쪽에서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고루 쓰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한솔케미칼의 실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저온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특성상 또 고온으로 가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수명을 계속 향상시킨다라는 2차 전지의 또 숙제를 봤을 때 전액 첨가제 쪽으로는 천보나 캠트로스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일단 한 2, 3일 사이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은 조금 더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한 종목만 꼽으라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에서는 나노신소재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에서도 D램 2차 전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고요. 토픽 종목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LS전선 아시아, 계양전기, 자이에스엔드입니다. 자, 먼저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네, 현재 8.16% 상승한 8,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S전선이 어제죠, 이 전남 완도와 제주를 잇는 2천억 원대 대규모 해저 케이블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규모 수주 소식에 LS그룹주도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LS전선 아시아도 오늘 가파른 상승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LS전선이 공급하게 될 케이블의 길이는 9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생산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LS전선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완공 시점은 2023년 말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2009년 LS전선이 수주한 제주 이연계 사업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큰 해저 케이블 사업이라고 합니다. LS전선 아시아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계양전기입니다. 네, 계양전기 현재 17.45% 상승한 4,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었죠. 18일 종가를 기준으로 오는 21일에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 그리고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의 테슬라 신용등급 상향 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대감에 테슬라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상승세 보였는데요. 특히 계양전기는 이 테슬라의 1차 벤더를 통해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모터를 납품하고 있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전기는 전동 공구, 전동 드릴 전문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자동차 시트 조절 모터도 생산을 하는데
이 분야에선 국내 내수 시장에서 1위라고 합니다. 테슬라 호재 상승하는 개양 전기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자이SND입니다. 자이SND 현재 5.74% 상승한 1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 강화 방안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건설주들 일제히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자이SND는 GS건설 계열의 종합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데요. 중소규모 주택 사업,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1%나 증가했고 내년 전망도 좋다는 리포트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이SND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짚어봐야 될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오바마 케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조금 화랑이 예상되나 싶긴 한데요. 국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서 이제 시밀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이제 대선 전부터 바이든과 트럼프를 양측에 놓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업종마다 어떤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바마 헬스케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엔 지금 이제 초대 복지부 장관의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이 좀 지명이 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세라 법무장관이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에 오바마 케어를 지킴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이 건강보험법 개혁, 오바마 케어를 이제 조금 와해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움직임을 이 베세라 장관이 최일선에서 막아오고 저지해온 그런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바이든 당선인의 지명이 있었고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고 난다면 이제 바이든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분들,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들, 이어서 이 오바마 케어를 어떻게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추적인 막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서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게끔 하려는 그러한 목표를 좀 갖고 있는데요. 공공보험인 이 메디케어라고 부르는데요.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조금 낮추고 노년층을 중심으로 7천만 명까지 이 보험 혜택을 보는 쪽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를 하는데 결국엔 의료복지를 확대한다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국가 주도로 의료복지를 하고 그리고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가는 의료보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절감시키려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약제, 약값을 조금 인하시키고 내리는 그런 노력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순차적으로 보신다면 약값이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수혜가 굉장히 바로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으로 조금 대표적으로 추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수혜는 당연한데 언제 우리가 이 수혜를 우리의 투자와 맞물려서 수익을 볼 것인가? 결국 이 두 기업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기다리는 투자 전략 그리고 그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메모를 해두시고 언제쯤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램시마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 중인데요. 3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9월 말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11%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선호의약품으로 인증되는 등재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에서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잘 탈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약품을 더 많이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보았을 때에는 오바마케어의 부활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혜가 전망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타이밍에 내가 투자 전략을 잘 세우고 들어갈지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인도 정부가 삼성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혜택 그리고 공장 설립에 대해서 이런 세금 면제를 해주는 선물 보따리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왜 혜택을 주는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으로서는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요. 좀 알려주시죠. 지금 인도에 짓고 있는 이 공장들의 소식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별 재정 인센티브를 승인했습니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혜택이고요. 공장 설립에 따른 각종 세금 면제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에서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수순들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삼성은 약 7,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2018년도부터 인도 노이다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이미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현지 법인을 설립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내년 중에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도 본격 가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이미 지어놨고 그리고 삼성 SDI의 법인 설립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장도 본격 가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완성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공장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 SDI에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액정을 이제 공급하게 된다면 인도 현지에서 모든 부품을 조달 가능한 상태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 인도 노이다 지역에 있는 그 공장에서 모든 완제품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9월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스마트폰의 마지막 공장 문을 이제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삼성에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 생산량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 전체 생산량의 50%가량이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던 물량을 인도로 이제 가지고 옮겨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생산량이 약 30%가량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 초부터 강조드린 섹터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스마트폰과 연계도 되어 있고 그리고 미니 OLED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전, TV의 크기도 커지고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OLED 시장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폰, OLED, 폴더블폰까지 이러한 체인을 만들어서 각종 수혜주들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을 따지고 본다면 올해는 13억 3천만 대 정도가 스마트폰 시장 규모였습니다. 내년에는 약
14%의 성장률을 보이는 15억 1천만 대가 전망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시장 성장률을 본다고 해도 2분기에 마이너스 23% 성장률, 3분기 마이너스 6%, 4분기 마이너스 1%가 전망이 된 이후에 21년도 1분기부터 플러스 성장률을 보입니다. 1분기에 18% 성장률, 2분기에 31%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만큼 이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도로 빨리 회복되고 있다. 회복을 넘어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여기에 발맞춘 인도 현지화 공장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삼성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엔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섹터 반도체는 당연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주들, OLED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까지도 수혜가 이어진다. 결국 반도체만큼 기대가 되는 그러한 섹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좋은 얘기들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도 자체에서 이제 완성된 폰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부품 조달이 다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 얘기 좀 해보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로봇계로 유명한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어떤 미래의 가치를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 일각에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가 이제 4발 달린 짐승, 이제 강아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로봇개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엔 앞으로 선도될 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분을 인수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그룹의 미래 그림을 그려가겠다라는 그러한 그룹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의선 회장이 이제 3세 경영을 시작을 합니다. 탈바퀴 프로젝트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이 탈바퀴 프로젝트의 시작, 서막, 마중물이다라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바퀴로 운행이 되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리고 로봇가 운전해주는 무인 자동차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변화되는 시장을 그리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소프트뱅크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였는데요. 그 지분을 현대자동차가 80%,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80%가량 인수를 하고요. 20%는 소프트뱅크에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현대차 그룹의 80% 지분 인수 구조를 보면 현대차에서 30%, 모비스에서 20%, 그리고 글로비스에서 10%, 정의선 회장 개인이 20%의 지분을 획득하는, 사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 회장 개인의 지분 투자는 책임 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담겨 있을 것 같고요. 미래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도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한다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에 다시 한번 모비스나 글로비스, 정의선 회장 지분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의 지분 평가, 지분 구조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림까지도 먼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모습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서 그룹 전체의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좀 꿈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현대 모비스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시장 진입 시기부터 스마트 물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꿈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중심의 새로운 밸류 체인을 그룹 각각에서 모두 다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그룹의 핵심 사업은 결국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로보틱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말씀드렸듯이 4바퀴로 가는 자동차나 2바퀴로 움직이는 운행 수단의 비중이 약 5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인용 비행체가 약 30%, 그리고 사람이 타거나 사람 옆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로보틱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로보틱스의 비율이 2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지난해 임원 미팅에서 정의선 회장이 그룹의 방향성을 좀 천명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래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 이러한 두 골자 안에서
현대차 그룹이 각각 계열사별로 그 시너지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발돋움해 보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 2018년도부터 로보틱스 팀을 그룹 내에 신설을 했고요.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코드42 그리고 미국 로봇 스타트업 기업이죠. 리얼타임즈 로보틱스에도 투자를 단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모빌리티에 탑재되는 기관에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와 수소가 당연하게 포함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보시고요. 빌 게이츠가 이제 결국엔 수소 탑재된 비행체 기업에다가 투자했다라는 소식까지도 결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결국 이러한 부분까지도 꿈꾸고 있는 모습, 수소 시장과 미래 모빌리티 시장 함께 결합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대형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쉬어갈 때에 뭔가 12월 달 안에 내가 현대차를 가지고 결단을 내보고 싶다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보다는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현대차의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 얘기 이후에 좀 IT 업체들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런 IT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그 후발 주자들로 반도체 부품주가 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당연히 보셔야 된다라고 11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순서로 소부장에서 이제는 장비와 소재 부품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 보시자라고 순서의 강도를 중요도를 장비를 맨 앞으로 가져와서 누차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서버 재투자에 따른 물동량 공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재고 물량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소비 회복에 따른 자연 공급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글로벌 빅딜, M&A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본다 하더라도 내년도 이 시장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섹터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 수출 규제 이후로 장비, 소재, 부품 국산화가 지속된 그런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 이러한 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국 국내 하위 업체들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또 보신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인가, 그 하위 기업들 중에 우리는 어떤 기업을 체크할 것인가, 막연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말고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올해 말씀드렸던 원익 IPS를 조금 더 뜯어보고 싶다는 말씀으로 오늘은 원익 IPS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재무가 일단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의 재무 상황을 또 본다 하신다면 YOY,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50% 이상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성장성이 유망한 그런 기업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시설 투자 의지가 올해 29조 원보다 20% 이상 증가한 35조 원 규모로 증액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35조 원 중에 반도체의 28조 9천억 원, 디스플레이의 4조 3천억 원가량이 이제 시설 투자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증설이 예상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읽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를 조금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거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와 관련한 세메스라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였던 세메스 기업을 인수했던 디스플레이 부문을 인수한 그런 부분도 좀 체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삼성 SDI의 OLED 포토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장비 중에 현상, 시각, 세정까지도 장비를
갖고 있고 설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반도체도 좋고 OLED도 좋다 했는데 반도체 장비와 OLED 자회사를 모두 다 거느리고 있는 원익 IPS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쿄 일렉트릭에서 독점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을 자력으로 자체 개발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금속 메탈 CVD 장비 개발 소식인데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금속 배선 공정에 추가가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 한 공정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증착 공정에도 좀 활용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발 초기이지만 이미 낸드의 핵심 기지라고 불립니다. SK 하이닉스의 낸드 핵심 기지로 보이는 청주 공장에 이미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컨센서스 추정치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의 전망도 오히려 수정해서 상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흐름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당장 이 기업을 고점에서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메모해 놓으셨다가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익 IPS뿐만 아니라 원익 그룹주 모두 다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무가 안정적인 ISC나 SFT, 이오테크닉스, 테스까지도 보시되 추세 하단을 내년도 중에는 다시 한번 추세 하단에 되돌림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허만석 전문위원님 원익 IPS, 원익 QNC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오히려 보니까 내년도 전망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연말을 앞두고 배당 잔치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포트에 담아도 될 만한 고배당주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담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2, 3주 전부터 KTNG를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KTNG를 보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KTNG 보셔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여지없이 오늘 3%가량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KTNG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시기에 차트가 굉장히 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세선을 조금 한번 그려보면 이 하단부를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 타이밍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착하게 접근이 손쉬웠던 그런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하나 더 상단에 올려보면요.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재차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장기 추세선을 맨 윗단으로 좀 올려본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어디서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야 하나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엔 장기 추세선 상단부를 터치할 때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원익 IPS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연말 배당 락일 전까지 가면 갈수록 중기 추세선을 뛰어넘은 장기 추세선까지 터치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KTNG와 그리고 BNK 금융지주 두산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이 5%대, BNK 금융지주가 6%대, 두산은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4번 모두 다 받았을 때 9%대의 좀 배당이 있는데 두산을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반기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등 가지고 있는 자산의 매각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발생했을 때에 다시 한번 이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추세 하단부에서 조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KTNG처럼 조금 추세 하단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세 하단부에서 재차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추세 하단부에 온다고 한다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배당도 배당이지만 두산 현금 흐름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두산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때 이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배당을 어떻게 받고 배당주는 어떻게 분별하고 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들 받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배당 기업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을 주고 나서 회사에 돈이 없으면 그 다음번에는 배당을 못 주는 것 아닌가,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인데요. 쌍용양회를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가배당률이 약 7%대고요. 매 분기 2%대 가까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PF 펀드죠. 한앤컴퍼니가 1조 3천억 가량의 인수를 한 이후에 3년 동안 가져간 배당금만 약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남아있는 지분 가치가 약 3조 원 가량 되는데요. 훌륭한 투자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배당 성향이 180% 가량으로 좀 표시가 됩니다. 결국 버는 돈보다 배당을 주는 돈이 더 많다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배당금보다 잉여 현금 흐름이 크기 때문에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이 배당금 대비 100% 미만이다. 결국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배당을 주고도 현금이 남는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금 흐름이 매년 재창출될 때 결국 배당을 주고도 남아있는 기업 또 돈을 벌어서 100% 미만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높게 실현하고 있는 기업, 쌍용양회 같은 경우를 조금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배당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KTNG와 두산 같은 경우 BNK 금융지주는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셨다고 한다면 배당락일 이후에도 보유가 가능하고 오히려 주식 차익도 실현 가능한 그런 흐름들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로 좀 함축해 보겠습니다. 배당락일 이후에도 추세를 지켜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배당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이 두 가지로 배당을 좀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많이 남지 않은 이 연말 배당주를 구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배당주 말씀해 주셨고 또 지속 가능한 배당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반석 위원님은 잠시 후 마감 인버 60분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아마 오늘 될 것 같은데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후보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편입될 종목은 그중에서 하나, 방송 후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립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도너 리포트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입니다. 216.3%로 다시 한번 경신이 됩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종목들도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 잘 가져왔던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첼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까지도 무려 17%, 18%까지도 달성을 했고요. 동일고무벨트 그리고 써니전자가 2번 접근했었는데 13.4%, 15%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S맥이 9.2%, 직량산업과 서현탄매들이 각각 7% 수익 내고 나왔고요. 다음 종목 IA 15%, 우리기술투자가 7%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영화금속이 22.7%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비덴트, MS, 오토텍 최근의 종목들인데 아주 잘 가져왔죠.
다음 아이큐어가 15.1%, 그리고 KCTC가 2.2%, 한농화성 9.9%, 포트에서 오늘 제외가 됩니다. 현재 포트에 담길 종목들 5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농화성이 9.9%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현재 포트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 삼화알미늄, 써니전자, 한농화성은 이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격산, NEW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삼화알미늄도 5.9%, 격산도 4.7% 수익 구간입니다. 써니전자, NEW 수익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농화성인데 잠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농화성이 현재 포트에 있다가 이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이 담길 예정일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또 AS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는 한농화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스권 흐름을 이제 돌파하고 상승 추세에 단기적으로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이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보면 수소 관련해서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조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분야 부분에서는 전고체 부분에서는 대장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목표가였던 9,500원까지 한번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제 생각엔 10,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돈워리 포트 5종목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삼화알미늄입니다. 제가 그저께 여전히 매수가보다 지금 올라 있는 상태지만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어제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이 21선 위에서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줬고요. 단기 이평선 정배열 초입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추세 저항을 갖다가 한번 살짝 돌파를 했다가 아쉽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위로 돌파한 그림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화알미늄은 지금 손절가를 이제 저 아래에 있던 손절가를 조금 끌어올려서 이제는 추세 단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끌어올려갖고 8,700원으로 손절가를 잡고요. 8,700원 이탈한다면 일단 짧게 탈출했다가 저점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700원 정도 손절가 높여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써니전자는 이제 이중바닥 만들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5일선 위로 상승 출발해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봉 이제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주봉상 60주선에서의 안착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봉으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시가부터 좀 강하게 출발시켜 준다면 시세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진 이후에 지금 계속 줄여왔는데요. 오늘 이번 주가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적은 거래량이 될 것 같아요. 보통 거래량 바닥이 이제 주가 바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격언대로 과연 저점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저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벽산입니다. 벽산 지금 우상향 흐름 단기 상승 추세 잘 만들어두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건설 쪽 그리고 페인트 관련 섹터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 이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그 대선 테마 관련해서 홍정호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또 딱히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슈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봉상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다 뚫어놓고 마무리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EW 조정이 한번 크게 나와줬는데 손절가 터치 안 하고 지금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눌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반등 흐름 보이다가 N자 하락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한 4,400원 20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가가 조금 중요한데요. 시가부터 상승 출발시킨다 하면 좀 괜찮은 그림으로 일선 돌파하면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포트에 담긴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에 대한 후보들 가지고 나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후보들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유한양행과 메디포스트입니다. 두 종목 다 제가 그 준비 대본을 넘길 때는 이렇게까지 시세가 안 나왔는데 시세 지금 벌써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일단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유한양행은 이제 뭐 제약회사고요. 그 다음에 콘택 골드라고 콘택 600 이런 강기약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히트 상품이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신약들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서 레이저 티닙 마일스톤으로 이제 그 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술 수출료라고 해서 1,000억 정도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지금 최근 정배열로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이 종목 지금 73,000원 정도가 저항이었는데 돌파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세 좀 나왔으니까 내일쯤 우동이 나오거나 종가쯤 이렇게 해서 분할로 내릴 때마다 조정 나올 때마다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인 메디포스트입니다. 역시나 음봉이었는데 지금 양봉으로 변해가지고 2%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줄기세포 치료제 바이오 회사고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국내 일상을 종료했고 일본에서는 뭐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제 기술 이전 가능한 이제 주사용 골관절염 치료제,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모멘텀으로 상승 중입니다. 지금 줄기세포 관련주들 중에서 크게 오르지 못했던 종목인데, 지금부터 좀 상승세가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의 두 후보는 유한양행과 메디포스트였고요. 이 두 후보 중에서 한 종목이 포트에 편입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연말 특집으로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새로운 포트로 이제 다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샵 0082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새로운 포트 여러분들의 점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마감인방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